2024년 5월 17일 몬트리올 경찰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노르트 캔 사설 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관리 위반에 관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평범한 개 사육 환경 점검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 경찰관이 먼 우리에서 이상한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무거운 나무 바닥 아래에서 사라 D가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실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13세 소녀였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머리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고 그녀의 허리에는 일반 빨래줄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나무 바닥 아래에는 개 배설물로 완전히 젖은 오래된 카펫 조각이 있었다. 또한 탁하고 거의 녹색인 물이 담긴 알루미늄 그릇이 있었다. 우리의 금속 울타리 벽에는 흰색 분필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AM, PM 표시들이었다. 근처에는 두 마리의 독일 셰퍼드가 평온하게 서 있었으며 이들은 외부인의 존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것 같았다. 발견 직후 체포된 34세 동물보호소 주인이자 보호자인 로란 D는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왜 소녀가 묶여있고 그런 환경에 격리되어 있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는 간단히 설명했다. 이건 일시적인 격리입니다. 수의사가 권장한 방법이죠. 그는 불안이나 놀라움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는 조사관들의 의심만 더 강화시켰다. 수사는 즉시 두 명의 주요 인물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는 로란 D 자신이었다. 동물보호소의 보호자이자 소유자로 최근 몇 년간 동물 관리 조건 위반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제 그는 훨씬 더 심각한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두 번째 인물도 경찰에게 못지않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카밀 B라는 가정의로 그는 정기적으로 사라의 이름으로 의료 문서를 작성하여 그녀에게 건강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예비신문 과정에서 의사는 로란과 함께 있던 전체 기간 동안 사라를 한 번도 직접 검진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경찰관들이 증거를 기록하고 증언을 수집하는 동안 자원봉사 견사 관리인이 갑자기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경찰에게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을 제공했다. 사진에는 로란 D의 집 베란다가 찍혀 있었고 그곳에 사라가 실종된 날 입었던 것과 동일한 재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이 사실은 수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사라가 이 기간 내내 우리에 있었다면 누가 동물보호소 베란다에 서 있었을까? 응급의료진이 약해진 사라를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태울 때 그녀를 동행하던 조사관은 조용한 속삭임을 들었다. 반의식 상태에서 사라는 단 한마디만 말했다. 할머니. 조사관은 즉시 이 문구를 수첩에 기록했다. 사라의 할머니는 그녀가 실종되기 전 그녀의 가족이 사고를 당하기 한 달 전에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몬트리올 경찰은 즉시 고인인 사라의 할머니의 개인적 관계와 환경을 포함한 D 가족의 모든 가능한 접촉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동물보호소 영역은 완전히 봉쇄되고 봉인되었으며 개들은 추가 검사를 위해 임시로 시립격리소로 이송되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었지만 경찰은 할머니와 사진 속 이상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범죄 현장 수사관들이 동물보호소 영역을 조사하는 동안 몬트리올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다. 2018년에 로란 D에 대해 잔인한 개 훈련 방법과 관련된 불만이 이미 접수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동물보호소 주인에게 심각한 결과 없이 빠르고 조용하게 종결되었다. 이제 조사관들은 그 이야기가 현재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오래된 프로토콜을 다시 검토하게 만든 우연의 일치인지 파악해야 했다. 2018년 오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로란이 공격적인 동물의 행동 교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짧은 줄과 위에 바닥재라고 불렸다. 설명에 따르면 개는 모든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짧은 목줄로 우리 바닥에 묶였다. 위에는 저항을 억제하고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 무거운 나무 판자를 놓았다. 새 문서에 등장한 바로 그 수의사인 카밀 B 박사는
당시 이러한 훈련 방법이 동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경고와 지적 이상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고 자료는 동물보호소에 어떤 결과도 없이 단순히 보관소로 보내졌다. 이제 조사관들 앞에는 명백한 의문이 놓여 있었다. 왜 6년이 지난 후에도 수의사는 이전의 경고와 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서명하며 동물보호소와 계속 협력했을까? 아직 답변은 없었지만 이는 사건의 또 다른 층위의 질문을 추가했고 결국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조사관들은 또한 사라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던 지난 18개월 동안 로란 D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했다. 은행 명세서에 따르면 로란의 카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결제를 했다. 정확히 아침 6시와 저녁 10시에 동물보호소 영역 내에서만. 집안의 감시 카메라도 그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낮 시간에만.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저녁에 자동으로 꺼지고 이른 아침에 다시 켜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사는 상당한 시간 간격인 17시간의 맹점이 생겼고 이 시간 동안 로라는 감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를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했다. 형식적인 알리바이는 완벽했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기록의 부재가 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동물보호소 주인의 어떤 행동도 은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사에 합류했는데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로란 D의 부지를 2번 직접 방문했다. 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동물보호소 영역에서 사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옆에 서서 그녀와 대화도 나눴다. 사회복지사는 사라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고 불안이나 위험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온하게 대화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진술은 현재 조사 데이터와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크게 상충되었다. 경찰 버전에 따르면 사라는 이 시간 내내 극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관들은 사회복지사의 증언을 기록했지만 주에 깊게 다루었다. 이러한 모순은 복잡한 사건에서 항상 발생하며 현재 경찰은 오류의 가능성이나 고의적인 수사 오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한편 관리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던 한 경찰관이 오래된 종이 우리 청소 일지를 발견했다. 수많은 작은 메모 사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로란의 손으로 쓴 짧은 기록이 발견되었다. C. 와트 소미에메. 이 메모의 날짜는 살해대한 보호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단 10일 뒤였다. 수사관들은 아직 이 약어 C. 어사신디 수미에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지의 다음 페이지는 깔끔하게 찢겨져 있었다. 일지는 필적 검사를 위해 즉시 압수되었다. 조사관들은 결과가 메모의 의미와 그것을 은폐한 가능한 이유에 대한 빛을 비춰줄 것으로 기대했다. 로란의 필적 확인은 메모가 정확히 그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전에 기록된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다른 기호들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다음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결론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필적 전문가들이 동물보호소 일지에서 발견된 수수께끼 같은 메모를 연구하는 동안 몬트리올 경찰은 사라의 가족과 직접 관련된 또 다른 이상한 점에 직면했다. 그녀의 부모의 비극적인 교통사고 후 78,000원 캐나다 달러의 큰 보험금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금액의 수령인으로는 사고 한 달 전에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라의 할머니가 지정되어 있었다. 이 상황은 수사의 새로운 관심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왜 보험사들이 더 일찍 수령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누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경찰 금융분석가들은 신속하게 사망한 할머니의 은행 계좌로 FBF 노미니스 LTD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고의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송금이 오랫동안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총 송금액은 수만 캐나다 달러에 달했으며 이 돈의 출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가족의 과거에서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밝혀졌다. 사라의 부모는 이전에 지역 대형 개발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 참여했었다. 소송 이유는 그들 집의 심각한 기초 결함이었지만
소송은 합의로 종결되었다. 이 합의 조건은 기밀로 유지되었지만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족 내 가능한 숨겨진 자금 흐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했다. 조사관들은 즉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라에 가까운 친척들과 연락했다. 가장 먼저 신문 받은 사람 중 하나는 샨탈이었다. 친히 모이자 사라 어머니의 자매. 신문에서 그녀는 보험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며 사고 후 지급되어야 했던 금액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전화기에 대한 표준 확인 중 경찰은 사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 보낸 메신저에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는 자매 사망 후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발견은 그녀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샨탈은 단지 조카를 위한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증언과 메시지 사이의 모순을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서 조사관들은 샨탈에 대한 의심을 향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불안한 재정적 흔적을 발견했다. 비극적인 사고 전날 그녀는 50천 캐나다 달러의 큰 단기 대출을 받았다. 타이밍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왜 그녀는 사고 직전에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까? 이 상황은 경찰이 샨탈이 사라의 부모 사망 후 보험금에서 큰 금액을 받을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 있다고 추측하게 했다. 그러나 샨탈이 사고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경찰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수사가 구축하려고 하는 재정적 연결 고리의 또 다른 요소일 뿐이었다. 한편 몬트리올 경찰의 재정 통제는 FBF 노미니스 LTD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계속 확인하면서 또 다른 특이한 거래를 발견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로란 D의 계좌로 견사 컨설팅이라는 메모와 함께 350 캐나다 달러의 소액이 입금되었다. 아이체는 정확히 같은 여구의 회사인 FBF 노미니스 LTD의 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왜 대형 여구의 회사가 동물보호소 주인에게 소액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 지불이 이후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란과 할머니의 계좌로도 돈을 보낸 회사 사이의 재정적 연결의 존재 자체가 자동적으로 경찰이 이 수사 방향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수사 지도부의 결정으로 사라의 가족에 관해 얻은 모든 재정 데이터를 단일 체인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FBF 노미니스 LTD 회사의 회계사가 소환되어 이체의 성격과 가족 구성원 및 로란 D 자신과의 재정적 관계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수사는 회계사의 답변이 비극적인 사건 전후 가족 내부 및 주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신문에 도착한 여구의 회사 FPF 노미니스 LTD의 회계사는 수사 과정에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그는 로란 D의 계좌로 350 캐나다 달러의 아이체가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실제 개훈련 상담이 아니라 작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 전달을 위한 위장이었다고 확인했다. 이 저장 장치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관들의 질문에 회계사는 간단히 답했다. 경비견 훈련 기록. 플래시 드라이브는 즉시 압수되어 몬트리올 경찰 전문가들에게 보내졌다. 저장 장치에는 단 몇 개의 파일만 있었다. 그중 하나는 명확하게 표시된 개 사료 급여 일정이었지만 조사관들의 주목을 끈 것은 오디오 파일이었다. 녹음에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증명서와 문서에 정기적으로 서명한 바로 그 수의사인 카밀 B 박사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녹음된 목소리는 짧고 이상한 지시를 말했다. 그녀를 햇빛 아래 두어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뒤에 줄을 길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복부를 압박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원격 의료 상담 중에 녹음된 다른 오디오 조각들에서 신중하게 편집되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다. 경찰의 초기 결론에 따르면 누군가가 명백히 의도적으로 지시가 살에 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었지만 문구 자체는 무해하게 보였다. 이 녹음이 수사에 중요하지만 모호한 요소가 되었고 아직 이해해야 할 것이 명확했다. 조사관들은 녹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카밀 B 박사를 불렀다.
신문에서 그는 즉시 목소리가 실제로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카밀은 단어들이 맥락에서 벗어나 있으며 전적으로 구루병에 걸린 강아지에 관한 것이었고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확신 있게 주장했다. 수사에 의해 소환된 소리 분석 전문가는 수의사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디오 편집이 명백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문구들을 하나로 섞어 맥락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또한 권위 있고 공식적이었다. 다른 소리 전문가는 녹음의 배경소음의 균일성을 지적했는데 그의 의견으로는 녹음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따라서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전문가 사이에 공개적인 논쟁이 발생했고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았다. 수사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순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지역 택배 서비스 운전기사였다. 그의 증언에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직접 카밀 B 박사를 경찰이 사라를 발견하기 바로 전날인 5월 16일 저녁에 노르산 동물보호소 문 앞에서 보았다고 확신 있게 주장했다. 택배 기사는 수의사의 외모, 옷, 그리고 차를 자세히 묘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택배 서비스 차량의 GPS 추적기로 증언을 확인했다. 운전기사가 그 저녁에 동물보호소 근처에 있지 않았고 로란디의 부지에서 약 3km 떨어진 다른 주소로 소포를 배달했다는 것이 빠르게 밝혀졌다. 목격자는 분명히 착각했다. 그의 증언은 진실했지만 현실과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거짓 증거로 신속하게 종결했지만 이러한 오류의 출현은 이미 복잡한 수사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같은 시간에 필적 검사의 최종 결과가 도착했다. 경찰 전문가들은 동물보호소 청소 일지에서 이전에 발견된 수수께끼 같은 기록 C.CM가 의심의 여지 없이 로란 D의 손으로 쓰여졌다고 확인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다음 페이지가 언제 찢겨졌는지에 대한 시간대를 확립했다. 이는 사라와 2번 대화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지사의 두 방문 사이에 일어났다. 이러한 발견은 경찰에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로란이 의식적으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려고 시도했음을 나타냈다. 전문가 검사 데이터와 발견된 플래시 드라이브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몬트리올 경찰은 증거 은폐 혐의로 로란 D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짧은 법정 심리 후 판사는 동물보호소 주인의 거주주택의 긴급 수색을 승인했다. 영역에는 이미 수사관들과 범죄 현장 전문가들이 있었고 단지 공식적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조사관들은 로란이 그들로부터 숨긴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 그가 발생한 일에 직접 관여했다는 버전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를 기대했다. 로란 D의 집에 대한 긴급 수색은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다. 가정용 스튜디오로 꾸며진 작은 방에서 경찰은 오디오 처리 프로그램과 카밀 B 박사의 많은 온라인 상담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발견했다. 명백해졌다. 바로 여기서 로라는 의사의 온라인 진료에서 개별 발언을 잘라내어 조심스럽게 하나의 메시지로 붙여 가짜 오디오 파일을 만들었다. 목적은 간단했다. 마치 수의사의 의학적 징후에 따라 사라의 격리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조사관들은 C.CMN으로 표시된 동물보호소 일지의 수수께끼 같은 기록을 신속하게 해독했다. 이는 사라가 묶인 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한 건조하고 명확한 기록이었다. 몇 달마다 로라는 로프를 15cm씩 늘렸는데 그녀의 성장에 맞추어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면서도 어떤 움직임의 자유도 주지 않았다. 일지에 없어진 페이지는 아마도 그의 행동을 훨씬 더 일찍 밝힐 수 있었을 자세한 메모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다. 수사는 로란의 금전적 조작에 대한 그림을 완전히 복원했다. 사라가 동물보호소 영역에 있던 18개월 동안 그는 그녀에게 할당된 사회보조금을 성실하게 받았다. 총액은 23,240 캐나다 달러였다. 은행 계좌에 대한 재정조사는 확인했다. 로란은 이 자금 중 단 한 푼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돈은 그의 개인 계좌에 적립되거나 동물보호소의 현재 필요와
로란의 개인 지출에 사용되었다. 카밀 B 박사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비자발적으로 휘말렸다. 살에 대한 개인 검진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수의사는 진실하게 자신이 구루병에 걸린 강아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그는 전화와 온라인 상담만을 기반으로 공식 의료 문서에 정기적으로 서명했는데 이는 가짜 오디오 파일로 교묘하게 오도되었다. 전문가 검사는 의사가 실제로 상황의 희생자였으며 로란이 만든 편집된 음성 메시지를 신뢰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여기에 회사 FBF 노미니스 LTD로부터의 의심스러운 송금에 관해서는 수사는 최종적으로 회사가 범죄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 로란의 계좌로 들어온 350 캐나다 달러의 유일한 송금은 가짜 상담 녹음이 포함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한 지불일 뿐이었다. 여기에 회사는 이 자료의 사용 목적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범죄 은폐에 참여할 의도가 없었다. 로란의 체포는 평온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몬트리올 경찰 수사관들이 동물보호소 영역에 들어왔을 때 로란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2마리의 셰퍼드 목줄을 풀어 경찰관들에게 개를 돌진시키려 했다. 특수부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무기 사용 없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진정제로 개들을 빠르게 진정시켰다. 체포 순간의 로란은 나중에 재판과 언론에서 오랫동안 인용된 이상한 문구를 외쳤다. 난 그녀를 개들보다 더 잘 먹였어. 이 문구는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내면의 냉소주의와 완전한 공감 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 재판 과정은 2024년 10월 24일 퀘벡 주 법원에서 종결되었다. 로란 D에게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2년 동안 조기 가석방 없이 18년의 징역형.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그 지속 기간을 고려할 때 논리적이고 최대한 공정한 조치였다. 카밀 B 박사는 사건의 비자발적 참여자로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졌다. 법원은 그에게 30,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 상담에 대한 개인적 통제와 철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라 자신에 관해서는 그녀는 현재 퀘벡의 전문 클리닉 중 하나에서 장기 재활을 받고 있다.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그녀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수사는 그녀가 경험한 결과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학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수사가 재판 과정이 끝난 후 언론에 공개적으로 전달한 유일한 내용이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동물보호소 영역에 있었고 사건의 목격자였던 2마리의 셰퍼드는 시립격리소에서의 짧은 체류 후 새로운 주인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두 동물 모두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자와 견사 관리인들에게 넘겨져 그들에게 적절한 생활 조건을 제공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그 뒤에는 사회가 스스로 답해야만 하는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러나 몬트리올 경찰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사건은 최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종결되었다. 숫자, 날짜, 법원 판결 및 사건 관계자들의 운명은 이제 캐나다를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에필로그가 되었다. 그의 시신 일부는 냄비에서 조리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모두는 그가 납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범죄 뒤에 있었는지는 가장 경험 많은 수사관조차 충격시켰습니다. 안젤라 스톨트는 4월 7일 태국 방콕에서 군인 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엄격했지만 부모의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 안젤라는 또래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님이 부재시 그녀를 돌보았던 언니 에스더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안젤라가 10대였을 때 스톨트 가족은 플로리다 밀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군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5살에 안젤라는 자신보다 3살 많은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곧 그들은 함께 살게 되었고 안젤라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실패했고 남편은 안젤라를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해치며 심지어 여러 번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몇 년간의 고통 끝에 안젤라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살의 안젤라는 다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이는 그녀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항구울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문제 외에도 안젤라는 신체적 불편함으로도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갑상선 없이 태어나 여러 치료가 필요했고 이는 그녀의 신체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안젤라는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그녀의 일상 활동과 생활 방식을 제한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실패한 후 안젤라는 23세에 아이와 함께 혼자가 되었습니다. 9학년에서 학교를 중퇴한 이후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젤라는 자신과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재정적 상황 때문에 안젤라는 자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5세에 그녀는 다시 결혼하여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가족은 플로리다 루시아 카운티로 이사했습니다. 재혼 후 안젤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로 인한 공황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주는 강한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젤라는 집을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과 소통하려고도 노력했지만 때때로 그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006년에 제임스 쉬퍼가 필라델피아에서 안젤라의 맞은편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리무진 운전사로 일했으며 친절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이전 결혼에서 이미 자녀가 있던 캔디 메디나와 17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캔디는 2명의 자녀를 더 낳았고 이들은 안젤라의 아이들과 거의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함께 놀았고 쉬퍼 가족과 안젤라 가족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서로 도왔고 축제를 함께 즐기고 함께 여행했습니다. 안젤라는 캠핑을 좋아했고 종종 자녀들을 자연 속 모험에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또한 열정적으로 무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컬렉션에는 장난감 무기와 실제 전투용 무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총은 장전되어 있지 않았지만 안젤라는 각 무기마다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의 결혼은 서서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짐을 싸서 안젤라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처음에 안젤라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충분히 잘 대우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고 아이들과 함께 혼자 남겨졌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구하기 위해 안젤라는 반복적으로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부탁했습니다. 불행히도 받은 자금은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0월 이웃 제임스가 그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특이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안젤라에게 매월 230달러의 장애 연금을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매월 지출을 위해 100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안젤라는 처음에 어려움과 법적 위험을 두려워하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를 강요했고 결국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사회보장국과 은행에 가서 공동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불금을 정산하기 위해 수표를 미리 발행하기로 주장했는데 이는 나중에 미래 문제의 전조로 밝혀질 것입니다. 제임스가 계좌에서 너무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젤라는 재정적 위기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제임스는 그녀의 은행 카드 번호를 알아냈고 정기적으로 수백 달러를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임스는 돈을 갚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보장은 그의 지불금 일부를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임스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지불금이 긴급히 필요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 여러 달 월세를 포함해서요. 2013년 초 제임스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자금이 긴급히 필요했습니다. 제임스는 안젤라가 아버지에게서 $4,000를 빌리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젤라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노령의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돕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2013년 4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안젤라는 수표를 정산하기 위한 선불을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4월 3일 그들은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안젤라는 이른 아침에 제임스를 직장에서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침대에 있을 때 안젤라와 제임스는 재정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뭔가를 마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젤라는 아버지에게서 빌린 진통제를 제임스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알코올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약물의 진정 효과를 알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가 불편함을 느끼자 안젤라는 그를 근처 묘지로 운전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심각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젤라가 제임스에게 더 이상 수표를 발행하고 싶지 않다고 알렸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임스에게 분노 반응을 일으켰고 그는 공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안젤라는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상자에서 얼음 송곳을 집어들었고 절망 속에서 그것으로 제임스의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공격했고 그래서 안젤라는 목에 감은 밧줄로 그를 멈추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제임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충격을 받은 안젤라는 얼음 송곳으로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다른 눈을 찔렀습니다.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여 안젤라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그리고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경찰과의 만남을 피하고 자동차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제임스의 머리를 랩으로 감싸고 그를 조수석에 앉힌 채로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집에서 안젤라는 차고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칼과 톱으로 제임스의 시신을 조각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시신 부분을 부엌으로 가져가 오븐에 넣어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안젤라는 오븐의 연기와 자극적인 냄새가 그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원래 계획을 바꿨습니다. 안젤라는 부분을 화구에서 요리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쓰레기 봉투에 싸서 집 뒤의 숲에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아이들이 도왔는데 그녀는 그들에게 전날 밤 차로 치웠다고 주장한 사슴의 시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제임스의 아내 캔디는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템프에서 고객들을 서비스한 후 집에 오지 않았고 다음 예약을 놓쳤습니다. 걱정된 캔디는 경찰에 가서 남편을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중에게 수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임스는 4월 20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그때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실종 공고에서 제임스는 약 180cm 키에 120kg 몸무게, 갈색 눈과 갈색 머리를 가진 남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특징으로는 여러 문신이 있었습니다. 목에 기린고 문구, 오른쪽 종아리에 메탈리카 밴드의 해골, 그리고 오른쪽 팔뚝에 NGC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캔디는 수사관들에게 16세 아들 타일러가 아버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제임스가 돈을 빚지고 있어서 잠적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는 메시지의 진위성을 의심했고 제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가 결코 가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중에 수사관들은 제임스의 직장을 방문하여 그의 밴이 제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미 복잡한 그의 실종 수사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임스의 작업용 차량을 수색하면서 수사관들은 그의 현재 위치에 관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상사인 피트 해링턴은 경찰에게 제임스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사라진 날, 그의 직장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존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임스를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본 것이 검은색 차를 타고 떠난 새벽 3시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또한 제임스가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었고 많은 빚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존은 제임스와의 관계가 긴장되었다고 인정했고 몇 주 전에 심지어 그들이 싸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존을 제임스의 실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존은 주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임스의 리무진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마지막 여행에서 방문한 모든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도 그들은 이상한 점이나 그의 실종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형사 존 브래디는 어려운 사건에 직면합니다. 제임스, 그 남자는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의 실종 후 며칠 동안 경찰은 엄청난 속도로 수사했습니다. 한편 안젤라는 증거를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근처 공원에 몰래 묻었습니다. 또한 안젤라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동차 바닥 매트를 호수에 던졌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단서를 따라갔고 제임스가 재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라졌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의 아내 캔디는 그러나 반대로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수사를 계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절대 지원 없이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끈기로 그녀는 경찰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건의 돌파구는 경찰이 제임스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을 때 왔습니다. 그가 안젤라의 이웃과 통신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기 신문에서 안젤라는 며칠 전에 제임스를 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진술을 바꾸고 제임스가 자신의 은행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서 그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4월 5일이었습니다. 이는 4월 2일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제임스 가족의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안젤라는 하루가 지날수록 더 수수께끼처럼 행동했습니다. 특히 약을 중단한 후에는 악몽과 편집증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파견자 에스더는 불안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젤라가 부모님 집에 나타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고 그 결과 형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20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젤라의 자매는 비상 전화로 연락하여 안젤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그녀의 자살 의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즉시 경찰 순찰차가 안젤라의 아파트로 파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안젤라는 변호사 입회해서도 경찰관과 대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정신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의학적 검사를 받으러 보내졌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았고 그곳은 공포의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벽은 그래피티와 이상한 종교적 상징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더러운 옷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안젤라의 침실에서 그들은 친밀한 물건과 벽과 바닥에 그려진 오각별을 발견했으며 이는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빠르게 용의자 안젤라가 종파의 일원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그녀에 대한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1년의 신문 후 안젤라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시신을 어떻게 해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안젤라는 수사관들을 희생자의 휴대폰을 묻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곳에 돌아와 휴대폰을 충전하여 제임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환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안젤라는 그들을 중앙 플로리다의 다양한 장소로 안내하며 그곳의 시신 부분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틴의 숲 지역에서 경찰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시신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퇴골, 무릎뼈 및 기타 연조직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머리와 몸통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임스가 실종되기 전에 입었던 것과 일치하는 의류 항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법의학 검사 결과가 안젤라가 어떻게 희생자를 죽였는지에 대한 빛을 비추기를 희망했습니다. 불행히도 전문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DNA 분석은 발견된 신체 부위가 제임스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한 그들의 버전을 설명하고 탐욕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안 그의 월간 사회보장 지불금 $230가 계속해서 안젤라와의 공동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주장에서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안젤라가 제임스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투여한 다음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안젤라가 제임스가 그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증거의 핵심은 안젤라가 사건 몇 시간 전에 비닐 시트와 고무 장갑을 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그녀가 고의로 행동했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증거가 수집되고 그녀가 자백한 후 안젤라는 보석 없이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2급 살인, 증거 개조,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안젤라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플로리다 법에 의거하여 자기 방어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랜더 로이터 판사는 이 신청을 거부하고 사건을 재판으로 보냈습니다. 재판은 2014년 12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중 검찰은 안젤라의 자매와 딸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안젤라가 제임스를 죽이기 위해 불법 물질을 사용했다고 그들에게 고백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젤라의 17세 딸은 집에서 이상하고 식별할 수 없는 냄새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안젤라는 오븐에서 나온 죽은 쥐의 냄새라고 말하며 의심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안젤라는 딸에게 이웃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안젤라가 법정에서 증언했을 때 그녀는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긴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녀는 배심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그녀가 공원에 묻은 제임스의 서류인 경찰을 위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토브로 제임스의 시신을 어떻게 조각냈는지에 대한 끔찍한 세부 사항을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사라졌고 그 중에서도 결코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의 머리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의 많은 뼈들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유해를 태우려고 했지만 실패한 시도 후에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이웃에 흩어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변론에서 안젤라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방어였으며 그녀의 권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즉시 경찰에 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안젤라가 몰래 수면제를 제임스의 음료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젤라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제임스가 자신의 음료에 있는 수면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안젤라는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그를 그녀의 두 아이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거부한다고 그에게 알린 후에요. 이 소식은 제임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어떻게 갈등이 발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제임스는 그녀의 거절에 화가 나서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안젤라는 보호를 구하기 위해 뒷좌석에 있는 캠핑 장비가 들어있는 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드라이버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얼음 송곳이었고 그녀는 그것으로 제임스의 눈을 찔렀습니다. 공포 영화 대본과 비교될 수 있는 재판은 2014년 12월 5일에 끝났습니다. 이날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문 중에 검찰은 안젤라가 어떻게 자신의 진술을 바꾸고 수사관들에게 거짓말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웃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그녀의 집에 왔을 때 그녀가 특별한 것을 요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거의 3시간 동안 심의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판결을 내렸을 때 안젤라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법정 집행관이 그녀에게 접근하여 수갑을 채웠을 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 이야기의 절정을 나타내는 이 순간은 그날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42세의 안젤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신학대로 15년, 증거개조로 추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젤라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견해로는 아이들이 고의로 어머니를 범죄 행위에 도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죽은 사슴의 유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자백 덕분에 당국은 머리와 몸통이 결코 발견되지 않은 제임스의 실종과 관련된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백은 수사에서 핵심적인 순간으로 판명되었고 당국이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범죄를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다이애나 페어차일드가 있는데 사진이 찍힐 당시 그녀는 7살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며칠 후 그녀는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색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곧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실종이라는 슬픈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실종 뒤에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커티스 딘 앤더슨이라는 지역 택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와 비슷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었고 총 사건 수는 13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용감한 소녀의 지혜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범인을 속여 작은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했습니다. 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 같았어요.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것을 꿈꿨어요. 마드시 산체스가 말합니다. 2001년 8월 12일은 캘리포니아 발레오를 환하게 비추는 밝고 햇살 가득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이날은 다른 날과 다름없었지만 마드시 산체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 후 오빠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이날 축하 파티를 기대하며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보통 마드 씨는 오빠를 기다려 함께 집에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생일에 그녀는 집에 있고 싶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물과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마드 씨는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드 씨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차 안에 한 남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직감적으로 길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낡은 차와 그 남자를 뒤로하고 생일을 기대하며 마드 씨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차를 지나갈 때 낯선 사람과의 눈 맞춤이 그녀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차 뒤쪽 근처에 있을 때 그 남자는 그녀를 멈추게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고 이제 등 부상으로 인해 차 안에 떨어진 테이프를 집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드 씨 어머니의 아이들에 대한 조언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대화하지 말고 절대 그의 차에 타지 마세요. 낯선 사람을 피하세요. 이 말은 그녀가 아이들을 키우는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마드 씨는 어머니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곧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이 진짜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테이프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자 갑자기 그 남자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드 씨는 자신을 풀려고 했고 소리 지르며 공격자에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질식되고 밖으로 도움 요청이 나가지 못한 순간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그녀에게 영원히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가 소녀와 함께 낡은 세단의 앞좌석에 앉은 후 그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차 엔진은 겨우 살아나 조용히 윙윙거렸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마드 씨의 집을 지나쳤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의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의 삶에서 잊지 못할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드 씨는 창문을 통해 그가 그녀의 집으로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순간들에 그녀는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10초 만에 일어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드 씨가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가족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이는 발레회에서 대규모 수색을 촉발시켰고 경찰은 모두에게 산체스 가족의 실종된 구성원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오후 3시경에 목격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드 씨를 데리고 간 사람은 큰 쇼핑센터 주차장에 멈춰 트렁크에서 음료를 꺼냈습니다. 그는 마드 씨에게 마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드 씨는 자신의 기회가 적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의 청소년 시절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마드 씨에게 더 많은 문제를 피하고 자유로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시간 후 낯선 사람이 마드 씨를 덜 감시하게 되었을 때 그는 계속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소녀를 도시 변두리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발레호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자 그는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담요, 가방, 천 조각을 꺼내어 차창을 가려 외부인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자 마드 씨는 누가 그녀를 찾고 있는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실종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이 밤은 마드 씨에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삶의 도전을 느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출구를 찾기 위한 긴급한 시도에서 그녀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남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탈출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 신호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그 남자가 거의 즉시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자 빠르게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했습니다. 그는 로프를 손에 들고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마드시를 채 묶었습니다. 그는 모든 탈출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 그는 마드시의 결심을 약화시키고 탈출이 그녀에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심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지나감에 따라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납치범은 음료에 취해 이미 잠들어 있었고, 마드시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이 보통 아는 사람 때문에 사라지거나 어떤 먼 친척이나 신뢰할 수 없는 친구들이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납치되었고, 이것이 그녀를 가장 두렵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 어떻게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마드시는 지나가는 경찰차를 발견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녀는 어떤 행동도 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희망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그 남자는 소녀를 가장 가까운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마드시에 따르면 이 여행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드시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녀의 힘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계속해서 소녀를 찾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나 감시 카메라 영상이 없어서 수사관들은 조사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소녀의 어머니는 힘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겪은 불행 때문에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드시는 종종 납치범이 뉴스를 확인하러 가는 동안 홀로 채 남겨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가져오기 위해 슈퍼마켓을 방문하거나 TV 뉴스를 보았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그는 마드시의 부모에 관한 소식을 전했고 TV에서 그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마드시의 사진이 표지에 있는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순간 소녀는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마드시에 따르면 3번째이자 마지막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그와 차에서 보낸 2밤 동안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는 거의 의식이 없고 거의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자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존 본능이 나를 깨어있게 했어요. 한 번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던 것을 기억해요. 그 순간 나는 마치 생각으로 그곳을 떠나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 낡고 많이 다른 차 안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집에 돌아가는 꿈을 꾸었어요. 셋째 날, 그 남자는 다시 차를 떠나며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법정에서 마드시를 그 안에 포장할 계획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앞좌석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드시는 앞좌석으로 기어가 열쇠들 중 가장 작은 것을 찾았습니다. 이 열쇠는 그녀의 수갑 자물쇠에 맞았고 그녀는 자신을 풀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샀을 열쇠를 찾았을 때 충격받았어요. 즉시 질문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도망치면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린다고 그가 경고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드시는 사슬을 다시 채우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포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거나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새로운 힘으로 마드시는 자물쇠를 열고 차문을 잡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이 3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 나왔을 때 나는 달릴 수 없었어요. 내 다리가 힘이 빠졌어요. 나는 걸을 수만 있었어요. 마드시는 길을 따라 걸으며 손을 흔들고 소리쳤습니다. 차들이 그녀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남자는 돌아와 마드시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드시가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냐 절대 안 하냐다. 그리고 그녀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그녀 앞에서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지나가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드시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드시 산체스입니다. 저는 납치되었어요. 이 남자가 저를 3일 동안 그의 채 가두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트럭 운전사는 마드시가 갇혀있던 차의 번호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영웅이에요. 나는 그를 매우 존경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느낌이에요. 그들이 이 남자를 찾는 동안 나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내 옷을 가져갔어요. 내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내게 가족 같았어요. 그들과 함께 나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나를 돌봐주었고 그날 나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커티스 딘 앤더슨. 그는 다이애나 페어차일드를 포함하여 13명의 생명을 앗아간 남자였습니다. 마드시 산체스의 이야기는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다르게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마드시가 자신을 해방시키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몇 시간 후 소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동시에 울고 웃었어요. 나는 감정의 폭풍을 느꼈어요. 기쁨이 일어난 일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과 섞였어요. 하지만 나는 집에 있었고 그것은 내 가족과의 잊을 수 없는 재회였어요. 마드시의 삶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바꾼 특정 과정 후에 변했습니다. 받은 지원은 소녀와 그녀의 가족이 그녀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용감하게 증언한 다가오는 재판을 준비하는데 귀중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커티스 딘 앤더슨은 30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옥 생활은 8년 후에 끝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운 시간들은 마드시의 성인 생활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살 때 그녀는 나쁜 환경에서 어울리기 시작했고 알코올을 소비하고 무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를 다루던 관리자들은 마드시가 어린 시절 경험의 슬픈 결과인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과거로 인한 그녀의 행동이 이미 존재하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2009년 마드시가 16살이 되었을 때 길에서의 불쾌한 사건이 그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손상된 차량의 승객이었습니다. 사고는 그녀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순간은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신체적, 감정적 불편함 외에도 마드시는 사고 직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삶의 변화를 동기부여하는 운명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와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후 마드 씨는 16년 동안의 자아 발견 여정을 거쳤습니다. 행복한 여학생에서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편함을 힘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인 산체스 부인과 함께 그들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전단지를 만들고 배포하며 자원봉사 그룹을 조직하고 그러한 사례에 관심을 끌기 위해 미디어와 협력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드 씨는 평화와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와 산체스 부인은 상실을 경험하거나 비슷한 불쾌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일은 고통을 완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맞서 싸우고 선한 것을 믿도록 영감을 줍니다. 마드 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3가지 중요한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즉시 경찰에 가족 구성원의 실종을 알립니다. 둘째, 그들은 미소 짓는 모습과 짓지 않는 모습의 사진을 포함하여 실종된 사람의 개인 물품을 수집하고 옷, 칫솔, 빛과 같이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도 수집합니다. 셋째, 그들은 지원 그룹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과 낮은 자존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하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그들은 싸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우세하지 않도록 수색에 집중하여 삶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지나갈 수 있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